내 속의 미생물, 알바닥 미생물, 손바닥. 최적의 균형을 찾아서 미세계는 조절 T세포의 수를 조절해서 가장 알맞은 양의 염증을 유지한다. 조절 T세포가 왜 유익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항염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염증을 가라앉힌다. 하지만 염증은 조직을 치유하고 또 병원체를 또 무력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데 오랜 친구 옛날 옛적에 인간은 식수와 목욕물, 흙, 물은 등이 줄기 그리고 나중에는 짐승 고기에서 일상적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미생물을 만나곤 했다. 그리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배설물을 통해서도 미생물들을 만났다. 병원체는 인간을 죽일 수 있다. 하지만은 이제 내부에 들어간 일부 미생물은 소화관을 지나가며 먹이를 섭취하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다. 이런 편리공생 미생물 중에서 일부는 산모가 분만할 때마다 아이에게도 전달된다. 어떤 미생물은 면역세포와 휴전업적을 맺었다. 천년들은 전박이 괴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천년들은 상하이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인류 문명을 짓밟아왔다. 보이지 않는 적 구세주끼리의 불화. 코우는 집에 마련한 허름한 실험실에서 탄저병에 걸린 생쥐의 피를 배양했고 1870년이나 30대 초반의 나이로 탄저병이 세균에서 유래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듬해는 실험을 통해서 탄저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분리해냈다. 이는 사상 최초로 구체적인 질병과 구체적인 미생물을 연결지은 실험이었다. 고는 이 정대한 연결고리를 발견하는데 거치지 않고 질병을 통제하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병으로 죽은 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 대신에 불태우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세균이 보호자 상태로 남지 않으므로 병의 전파를 막을 수 있었다. 유럽 과학계는 떠오르는 새벽에게 박수를 보낸다. 기적의 대가. 1940년대 말 과학자들은 다른 문제에 부딪혔다. 스트레토마이신 몇몇 결핵 환자에게 듣지 않기 시작했다. 왁스머러 연구팀이 발견한 거의 모든 항생제 그리고 여러 다른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이 발생했다. 나중에 세균에게 기발한 저항 메커니즘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세균은 항생제를 몸에서 내보내기 위해 일정의 배수 펌프를 가동할 수 있었다. 어떤 세균은 항생제를 산산조각내는 화합물을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 항생제를 미생물 병인으로 뿌리 드라이벌 코우와 파스텔에는 미생물에 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달랐지만 의학미생물학의 창시자라 이른다. 고의 영향을 받은 독일 미생물학자들은 세균을 연구하는 표준적인 방법을 개발했고 그 결과 많은 질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여러 종류의 병원체가 하나의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질병 하나단 미생물 하나를 찾는 접근법은 결과적으로 유용했다. 우리 안의 연금술사 미생물을 보다 메치니코프 발견 전에는 세균이 염증을 유발한다고 생각했다. 기장 간염을 근본적으로 뒤덮은 것이 바로 그가 불가사리 몸에서 관찰한 장면이었다. 식세포가 세균과 싸우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었다. 메치니코프는 염증이 생명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가 옳았다. 식세포가 세균을 먹어 없앤다는 사실을 회의적인 동료 과학자들에게 설득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메치니코프는 기발한 여러 실험들도 해서 세균에 관한 통찰을 쌓았고 이를 기반으로 또 하나의 문제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노벨상을 받기 전으로 메치니코프는 대장에 서식하는 미생물 조성을 바꾸면 오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집착했다. 그랬군요. 슬프게도 미생물은 너무 작다. 미생물 세계에서는 생물 종이 고정불변하다는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위린넬리 미생 앞에서 당황했다. 그가 태어나기 불과 수십 년 전에 발견된 미생물은 여전히 신비에 휩싸여 있었다. 미생물은 과연 식물일까 동물일까? 린넬리 조그만 골칫거리를 분류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 관찰하기가 너무 어렵고 서로 비슷하게 생겼던 것이다. 두 팔로 안을 수도 없었고 식물 표본을 붙이는 데 쓰는 표본지 사이에 넣고 누를 수도 없었으며 핀으로 고정할 수도 없었다. 린넬리는 자연체계의 나중 판본에서 모든 미생물을 인프소리아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묶고 모든 세균을 카오스 속에 포함시켰다. DNA 서열로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독소. 바로 그런 일이 중국 출신의 미생물학자 자오리핑에게 일어났다. 그는 2004년 생지의 위장관 미생물 조성이 비만에 영향을 준다는 흥미로운 논문을 기대었다. 당시 자오리핑은 군살이 많이 찐 상태였고 자신의 위장관 미생물청을 바꿔볼 생각을 했다. 문해혁명 직전인 1960년대 초에 태어난 자오리핑은 오늘날과 매우 다른 중국에서 자랐다. 그 당시 대부분의 중국 사람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으며 비만은 물론이고 과재정도 드물었다. 하지만 약 40년 후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코넬 대학에서 2년 계약으로 리우 엔 훅은 현미경 제조법과 관찰 방법을 상세히 알려달라는 회의적인 답장을 받았다. 그는 작은 생물들의 크기를 추정하는 계산 과정을 적어보냈고 자신의 현미경을 통해 이 광경을 직접 본 델프트의 저명인사가 작성한 보증서를 보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편집증 수준으로 비밀스러웠던 그는 현미경 제조법을 공개할 수 없었다. 리우 엔 훅의 저장은 터무니없게 들리면서도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런던 왕립학교는 리우 엔 훅에게 최고 성능의 현미경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했다. 그것으로 그의 말을 확인해 볼 작정이었다. 1677년 11월 10일 리우 엔 훅이 이 새 고성능 현미경을 들고 학회 모임에 왔다. 학회 지방의 양면성. 음식으로 먹는 지방과 체지방은 서로 다르지만 헷갈리기 쉽다. 지방은 우리 생각보다 복잡하다. 건강에 이로운 종류의 지방도 존재한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체지방은 기본적으로 좋은 기능을 한다. 인간의 지방세포는 공급 창고와 같다.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재빨리 꺼내 쓸 수 있다. 비만인 사람은 날씬한 사람과 비교할 때 지방 조직의 염증을 억제하는 T세포보다 염증을 유발하는 T세포가 더 많다. 위장관에 내독소가 넘쳐서 지방 조직을 흘러가면 대식세포와 T세포는 이를 항원으로 인식한다. 많은 항원과 많은 면역세포가 만나면 염증 유발성 사이토카인이 잔뜩 분비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인터루킨 6이다. 자오리핑은 자신의 몸과 비만 피험자의 몸에서 바로 이 인터루킨 6를 수정했다. 인터루킨 6는 처음에는 많았다가 WTP 식단을 먹으면서 줄어들었다. 현대의 생활 방식이 과거의 훌륭한 대비책을 심각한 골칫거리로 바꾼 한 가지 예를 보여준 것이다.
작디 작은 짐승 안톤판 레이우엔훅은 미생물을 발견하고 흥미거리로 여겼다. 레이우엔훅은 1632년 네덜란드 델프트 부연 버그니 제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따라서 기숙사에 입사하겠다가 6살에 학교를 암스테르담의 포목상의 회계 견수생으로 취직했다. 반려 천재. 그로부터 100년도 더 지나고 나서 과학자들은 미생물이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1830년 10월 프랑스 산골의 마을에 사는 8살 소년이 건강한 사람이 광견병에 걸린 개에 물리면 왜 죽는지 아버지에게 물었다. 나폴레옹 군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했던 무대장이 아버지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반려의 천재. 위에서 사장까지 위치가 중요하다는 부동산 정기업자들의 공언은 소화관에도 적용된다. 자우리 빙에 얼고 있었던 운 좋게 알아맞혔던 WTP 식단은 대장에 적절한 종류의 음식을 전하는 데 이상적이었다. 대장으로 들어가는 음식과 대장 내부에서 벌어지는 활동의 중요성은 뜻밖이어서 며칠이 고프라도 놀랐을 것이다. 식단, 대장, 전반적인 건강사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의 대사 과정을 살펴보자. 대장 쓰레기를 황금으로. 대장은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음식물을 모아서 보관하는 쓰레기들과 거리가 멀다. 어디서도 한정받지 못하는 대장에는 인간 위장관, 마이크로바이옴의 대표적인 두 개의 문인, 의간균문과 후벽균문, 반려세균들 덕분에 무척 다양한 화합물들이 존재한다. 이 세균들의 대사산물인 짧은 사들 지방산은 수많은 양리작용을 한다. 인간이 소화하지 못한 물질을 세균이 섭취하고 인간은 세균의 대사산물을 섭취한다. 이는 궁극적인 재활용 모범 사례다. 믿음직하지만은 평범한 학생이던 파스텔레는 파리 명문 사범대학인 고등사범학교에 합격했다. 구스 유기학의 아버지 장 바티스트 앙드레 디마의 지도를 받았다. 이 시기에 미생물은 새롭게 조명받고 있었다. 호프와 보리의 혼합물을 맥주로 만드는데 혐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문 고기를 밀폐된 유통에 넣고 가열하면 몇 달 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논문 따위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레우엔훅을 그토록 사로잡았던 보이지 않는 생물들이 어쩌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몰랐다. 사장 함께라면 더 좋다. 생명조립하기. 마글리스는 미생물이 진화할 때 서로 다른 미생물 조립이 합쳐졌다고 생각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유전물질의 축적이 진화가 일어나는 것도 인정했지만 유일한 메커니즘으로 보지 않았다. 다수 생물의 초기 다른 미생물에서 모은 부분들을 합쳐서 새로운 생물을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마치 자전거의 발걸이와 냉각장치 연결해서 선풍을 만드는 것 같은 빙하 시대 이후 마지막 빙하 시대에 빙하가 지나가며 시애틀을 덮쳤던 휩쓸어가고 거의 기온을 가져 빙하는 우리 집터에 또 표석 점토를 남기고 빙하는 겉으로는 고정불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얼음이 충분히 높이 쌓이면 당밀처럼 흘러내린다. 그래서 새 얼음의 양과 돌출 부위는 녹는 얼음의 양 사이에 빙하에 또 여러가지 토양 거기에 또 먹이가 영양이 유기물이 나온다는 거죠. 유기물 먹는 미생물과 흙과의 전쟁, 발밑의 미생물, 몸속의 미생물. 데이비드 몽고머리는 워싱턴 대학의 지구 우주과학부 교수,
지형 변화를 탐구하고 지질 작용이 생태계와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뛰어넘을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2008년 메가더 펠로십에 선정되었다. 세 권의 교양과학 도서로 많은 상을 탔고 다큐멘터리 영화, 지상파와 케이블 뉴스 등 다채로운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주로 글을 쓰거나 지질학을 연구하고 여가 시간에는 밴드 빅더드에서 기타 연주를 한다. 음악도 하고 또 앤 비클레는 생물학자 출신으로 공중보건을 했고 자연의 숨겨진 절반은 죽은 흙 이야기 잔디와 하단에는 버섯이 자랐다. 그리고 하얗고 가느랗게 실 같은 것이 일전에 깔아놓은 우두칩을 거미줄처럼 휘감고 있었다. 나중에 우리는 이것이 식물 뿌리처럼 생긴 견류의 견사임을 알게 되었다. 간무가 꽃이 성숙하자 꽃가루를 옮겨주는 곤충이 왔고 벌이 꽃 사이로 돌며 윙윙대고 무더운 여름쯤에는 청록색 노란색 잠자리들이 나타나 까닥거리며 정문을 누비고 그 다음에는 끈질기게 나무 사이나 길을 걸어질러 거미줄을 치는 통통한 거미들을 피해다녀야 했다. 가랑비가 내리는 날이면 거미줄이 아주 작은 물방울까지 맺혀 정원에서 헬로윈 분위기가 훨씬 풍겼다. 네발 날린 발효공장. 누구나 알다시피 소는 풀을 먹는다. 하지만 셀룰로스 분해의 효소를 만드는 미생물이 없다면 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굶어 죽을 것이다. 특수한 미생물 공동체가 소의 혹이 4개로 나뉜 이의 첫 번째 부분으로 제1이라고도 함에 서식하면서 셀룰로스를 열심히 분해한다. 소는 풀을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잘게 씹어서 몸속에 있는 미생물에게 공급한다. 그러면 미생물은 셀룰로스를 분해하고 난 영양소를 소에게 제공한다. 다시 말해 소가 풀을 되새김질하는 것은 재미있어서가 아니다. 살기 위해서다. 풀을 씹어서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야 미생물이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다. 소는 풀을 재빨리 뜯어먹고는 미생물의 지구 정보. 미생물은 어떻게 지구 전역으로 퍼졌을까? 날마다 수많은 토양세균이 아시아의 건조한 사막 지역에 섞여서 태평양을 횡단하는 바람을 타고 북아메리카 그리 2011년 과학자들은 오리건주 캐스케이드 산맥에 있는 몸속 정원을 갖고는 프리바이오틱스에 갇히는 신기하게도 인간이 스스로 식이섬유를 소화하지 못한 데는 사실에 기인한다. 셀룰로스 같은 몇몇 다당류 구조를 진행하는 기능을 하고 식물의 잎에 풍부하다. 아밀로스 등 다른 다당류는 식물의 에너지 창고로 감자, 당근 같은 뿌리채소에 많다. 사과와 배 껍질에는 펙틴이 들어있고 양파와 마늘에는 이놀린이 들어있다. 이 모든 다당류는 위장관 미생물총이 발휘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먹이가 되어준다. 식물에서 유래하지 않는 복합 탄수화물 중에도 미생물이 발효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작은 문제들이 쌓여서 큰 문제가 되고 결국 집이 무너진다. 특히 세균이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을 부패시키면서 생산한 질소화합물은 대장벽 세포를 망가뜨린다. 이 화합물은 몇몇 유전자에 있는 DNA에 달라붙어 유전자 활동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화합물이 달라붙은 유전자가 효소를 합성하는 서열이라면 그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아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만약 화합물이 달라붙은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서열이라면 활성화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여쭤본 식사 때마다 고기를 먹는 서양식 식단이 덜 소화된 단백질을 잘못된 장소에 너무 많이 보낸다는 것이다.
세균생 진염을 치료하자마자 곧바로 재발하는 악순환은 성공적인 의료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1970년부터 임상연구자들은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지일에 줄어드는 락토바실러스균을 보충하면 어쩔까? 이 세균은 서식지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좋은 전략까지 지니고 있다. 락토바실러스균은 지일 내벽을 덮은 세포들에 달라붙어서 병원체가 세포에게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없게 먹는다. 대장의 짧은 사설 지방산처럼 젖산은 지일의 산성도를 높여서 병원체를 물리친다. 락토바실러스균은 또한 위장관에 있는 세균, 채소율의 법칙, 식물을 거선하는 원소들은 대기물 암석의 세 가지 원천에서 온다. 탄소와 질소는 대기에서 오고 수소와 산소는 물에서 온다. 나머지 모든 원소는 암석에서 나온다. 암석은 지구 깊은 곳, 높은 열과 압력으로 원소들이 다채로운 광물로 바뀌는 곳에서 만들어진다. 화산에서 맹렬하게 뿜어져 나온 침식작용을 통해서 천천히 지표면 위로 드러나던 암석은 땅 위로 나오자마자 부서지기 시작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기온, 또 물, 생물의 활동이 암석을 녹이고 조각내어서 암석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주위 환경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실리콘, 알루미늄, 또 산소 이런 것들이 여기서 유기물들이 흩어져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기후가 온난화가 왔다가 또 냉각기가 왔다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인간의 잡식 본능, 구석기 식단 지지자들이 즐겨 말하듯이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고기를 먹어왔다. 그들은 특히 항생제 없이 사육하고 정상적으로 영양을 섭취한 동물의 고기에 수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채식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식단을 먹는 사람은 심혈관계 질환과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이 낮다고 충고한다. 그들은 식물에는 동물에 없는 항암 파이토 케미컬이 잔뜩 들어있다고도 지적한다. 서로 상반된 관점인 구석기 식단과 채식주의 식단에는 상당한 진리가 담겨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관점을 고려해보자. 대장 미생물 종이 우리가 섭취한 고기, 지방, 식물을 활용하는 양성에 비춰볼 때 섬유질을 또 먹고 해결해주고 먹고 그래서 잡식이 인간에게 맞다라는 거지. 하늘의 법칙, 질산염은 비료 말고 다른 용어로는 뭐가 있었다. 전쟁에서 사용하는 강력한 포약의 필수 성분이었던 것이다. 국내에서 천연질산염을 구할 수 없던 독일은 영국의 해상공세에 취약한 상태였다. 폭약을 만들어내니까 미생물의 마법, 질소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은 두드러지게 눈에 띄고 숨이 멎을 정도로 놀랐다. 질소는 푸른 잎채소의 생장을 왕성하게 촉진한다. 구한화가 고갈되자 농학자들은 의학적으로 질소 공급원을 찾아다녔다. 그런데 당시에는 식물에 사용하는 유기질소가 애초에 어디서 유래하는지 몰랐다. 1888년 더 화학자 헤르만 헨리 겔과 히르만 빌파르트는 완두 뿌리에 있는 혹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을 발견했다. 그리고 완두를 비롯하는 콩과 식물이 밀 같은 콩이와 달리 그런 질소에 혹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죠. 예언자들 벌써 1930년대부터 엘버트 하워드는 미생물이 땅을 기름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증진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없었으므로 주류 과학자들은 이를 잘해야 추측으로 여겼다. 미량 원소와 미생물, 암석, 토양, 유기물, 식물 사이의 영양소 순환에 미치는 미생물 공동체의 다채로운 영향들이 오늘날 밝혀지면서 오랫동안 잊혔던 유기농업 선구자들이 생존지명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식물을 방어하고 건강하게 하는 파이토케미컬이 식물과 특정 토양 미생물의 상호작용으로 생산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식물이 건강해지면 그 식물을 먹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도 좋아진다. 이것이 바로 하워드 벨브레이트가 찾고 싶어했던 메커니즘. 다시 말해서 농경 방식이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는 기본 메커니즘이다. 작물과 가축의 영양소, 특히 미네랄의 양은 오래전부터 주목받아왔고 질과 작물의 뿌리를 직접 이어주는 것이다. 하워드는 흙의 부호적 길이 식물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중간에서 미생물이 하는 역할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리비가 간과한 점이었다. 하워드는 또한 화학 비료를 줬을 때 다양한 작물의 발령 횟수가 늘어나는 메커니즘을 알아냈다고 생각했다. 흙에 서식하는 생물을 죽이는 것, 특히 균근성 견류와 식물의 중요한 공생관계를 교란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인공비료를 도입한 이래로 작물 품질이 떨어졌다는 차농장 주인들의 의견은 서인도 제도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하워드가 직접 경험한 미생물 퇴비, 유기농법으로 기르는 식재료와 화학 비료로 기르는 식재료와 영양 조성 차이를 둘러싼 논쟁은 끝이 없다. 하지만 질문을 다르게 하면 그림이 명확해진다. 미량 원소를 식물에게 전달한다고 알려진 토양 미생물을 땅에 추가로 더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식물의 영양소 흡수가 증가한다. 때로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다. 흙과 식물 뿌리의 특정 세균 가 결리를 추가로 넣는 작업의 이로운 효과는 이미 예전부터 알려진 식물 병원체의 작용만큼 명백하다. 우리는 뿌리 분비물이 근근히 서식하는 미생물 공동체 조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안다. TV를 통해서 땅속의 조력자, 미개척지 탐험하기,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기 꼭 필요한 것처럼 식물의 뿌리 속과 주위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식물의 방어 체계에 필수적이다. 인간과 식물은 생물학적으로 같은 방어 전략을 쓰도록 설계되었다. 둘 다 미생물을 특수한 위치로 이끌기 위해 미생물의 영양소를 공급한다. 식물은 근권으로, 인간은 장으로 미생물을 끌어들인다. 이 장소들은 미생물의 영양소를 교환하고 식물 또는 인간과 협력 관계를 맺는 생물학적인 장터인 셈이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조사자가 읽게 된 어느 논문에서 위장관에 대한 어마어마한 것을 보았다는 거죠. 토양성 틴케어의 오랜 역사는 우리 정원이 변화하며 무성해지는 양상은 지구에서 생물이 진화한 과정과 비슷하다. 생물은 스스로 흙에서 나와서 땅 위로 퍼졌다. 생물학과 토양생태학의 최신 연구 결과 토양생태계는 땅 위에서 훨씬 오래되었고 그만큼 다채롭고 복잡하다. 미생물은 적어도 6억 년 전 바다에서 육체를 전용하기 위해서 상륙하는 생물들의 선두에 있었다. 하지만은 직접 증거와 근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었겠죠. 근권, 살아있는 그림자. 20세기 초에 또 한 명의 독일학자 식물학의 이름을 남겼는데 농학계의 힐트너 식물의 방어 체계에 대해서 1902년 미네의 바이런즈 농학 및 식물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보임. 이 기관의 주목적은 독일 남동부의 농업을 진흥하는 것이었다. 하워드처럼 미생물이 식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기 위해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실험을 거듭했고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이것도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죠. 미생물을 먹이는 이유는 흙의 탄소 함유량은 미생물 개체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식물은 탄소를 탄수화물이 풍부한 무분비물 형태로 근권으로 내보내 식욕이 왕성한 유익 세균에게 먹이를 준다. 미생물의 입장에서는 마치 누군가가 농작물을 키우고 수확하고 요리해서 식탁 위에 놓는 작업을 다 해준 셈이다. 게다가 이것은 식물에게 무척 또 고마운 좋은 일이고
서로서로 이로운 균류 불로 모으기. 이로운 세균이 있는 것처럼 이로운 균류도 존재한다. 식물의 질병을 억제하는 데 이바지하는 요소 중 하나가 균류에 그 균류와 생물의 공생은 질소 고정세균과 콩과 식물 공생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고 널리 퍼져 있다. 균류와 식물의 협력 체계가 무척 오래되었기 때문에 균근은 속시 식물의 약 80%와 식물에 존재한다. 한 거죠. 세균에 의해서 질서를 얻는 식물은 콩과 식물 말고도 더 있다. 오리나무, 캘리포니아 포도나무, 시트카브 나무는 강은 가운데 솟아오른 헐벗은 자글밭처럼 질소가 부족한 땅에서 번식하기 위해서 뿌리에 혹박테리를 소집한다. 시간이 흐르면 헐벗은 땅에 처음으로 자란 이 나무들이 흙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의 낙엽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도 그 땅에 서식할 수 있게 된다. 질소 고정세균이 커피, 옥수수, 사탕수수 등 중요한 작물의 조직과 근거리에서 서식하는 모습도 발견이 되었다. 오늘날 나타낸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인간 마이크로바이옴과 식물 마이크로바이옴은 놀랍고 놀라도록 비슷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미생물은 근권과 대장벽의 점액층 같은 경계면에서 번창한다. 오랜 옛날 최초의 스트로마톨라이트가 해안가에 정착했을 때부터 그래왔다. 이런 환경의 경계에서는 미생물을 위한 영양소가 꾸준히 공급된다. 진화 과정에서 몇몇 미생물은 식물이나 동물과 운명을 같이 했다. 식물의 뿌리 표면과 동물의 위장관 벽에 정식해서 해로운 병원체를 골라내고 중요한 영양소를 들여오고 정보를 교환하고 중요한 대사 선물을 숙주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오랫동안 생물의 영역을 화학 영양소와 더불어 대체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위협이 됐다 하는 거죠. 툭 하면 기승을 부리는 해충, 낮아지는 토양 비옥도, 항생제 정성으로 인한 위기, 화기를 앗아가는 완성질환은 서로 무관해 보이지만 그 근간에는 미생물 생태계가 망가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균은 인간이 기적같은 항생제의 살균력에 감탄했던 그 순간부터 항생제의 저항성을 띠기 시작했다. 세균을 죽이려고 애쓸수록 저항성은 더욱 커진다. 세균은 한 세대의 수명이 짧아 번식이 빠르고 방어 능력을 쉽게 물려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균과의 몇몇 전투에서 이길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지. 하나는 모두를 위해서, 모두는 하나를 위해서. 미생물이 건강해야 우리 몸도 건강하다. 자연의 절반은 우리 발밑과 몸 속에 있다. 조용한 동반자, 토양과학의 최신 연구들을 통해 식물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등장해서 인간이 자연과 농경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있다. 자문서와 농부들은 발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수백 년 동안 TV와 그런 다른 유기 영양소를 이용해서 식물을 건강하게 이루고 작물 수확량을 늘리고 땅을 기름지게 했다. 그런데 리비처럼 위대한 학자들은 토양생물이 토양의 화학적인 조성과 더불어 토양 비옥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흙에 뿌린 비료가 식물에 흡수된다는 보장을 없다. 영양소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생물 없이는 중요한 원소들이 소용이 없다. 미생물이 없이는 안 되는데 영양가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속이다. 가급적 빨리 질 확대 경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무슨 검사라고요? 나는 해마다 하는 정기 검진 때 언급되던 대장내시경 검사라고 잘못 들었다. 설명했다. 질 확대경 검사, 저별로 자궁 경부를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예산 일이 아닌 것 같았다. 대장내시경 검사보다 더 심각했다. 지금 당연히 그거 더 붙였다. 단어 말투에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 검사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예. 여성은 아이를 낳는 능력 때문에 신체 구조가 경이롭기도 하고 경이롭지 않기도 하다. 한마디로 복잡하다. 복잡하다 보니 사업가와 또 현대의학이 상수를 발휘할 기회가 많다. 급작스러운 환경을 맞게 된 내 앞에는 약 건강기능식품, 호르몬 치료 등의 안면 홍조, 우울증과 수많은 생략적인 변화를 완화해주겠다고 나를 유혹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방법마다 서로 모순되는 연구 결과와 위험 부담이 잔뜩 딸려 있는 듯 했다. 혈중 에스트로겐이 대폭 줄어들면 뼈에서 칼슘이 유출되기 때문에 몸소의 생태계. 암 진단을 받기 몇 년 전에 나는 보건분야로 이직했다. 시애틀에서 건설된 환경이라는 새 프로젝트에 투입한다고 했고 미국 전역의 공중보건 부서들이 도시 설계와 조경 분야에서 이 용어를 빌려왔다. 도시의 건물 정원 등의 배치가 인간의 건강 행복과 관련된 선택과 기회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 때문이었다. 이 가설이 흥미로웠다. 나는 공중보건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자연환경이 동식물에 주는 영향은 잘 알고 있었다. 환경이 질병의 변화, 항생제가 발견되기 전에 감염성 질환과 전염병은 인간의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존재였다. 결핵, 전염도, 티푸스는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에 주된 사망 원인이었다.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초까지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황열병이 유행했다. 황열병에 감염된 사람 중에서 5에서 10%가 죽었다. 살아남더라도 고통을 겪어야 했다. 열과 통증에 시달렸고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누래졌다. 1822년에 이르자 미국 북부에서는 모기를 퇴치해서 황열병이 가라앉았지만 남부에서는 1809년대 말까지도 유행했다. 면역계의 두 부분. 면역학자들은 보통 면역계가 내재 면역과 적응 면역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한다. 두 부분은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 백혈구는 내재 면역이든 적응 면역이든 상관없이 모든 면역세포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다. 하지만 각 부분에 관련된 면역세포는 따로 있다. 내재 면역세포는 내재 면역을, 적응 면역세포는 적응 면역을 담당한다. 그래서 두 종류 다 서로 연결된 림프계와 혈관을 통해서 몸속을 순환한다. 면역이 림프계와 혈액을 통해서 면역의 이중성, 만성질환과 자가 면역질환이 늘어난 까닭에 대한 설명과 답을 찾다 보면 필연적으로 면역기를 공부해야 하고 면역기의 신기한 이중성과 마주치게 된다. 면역기는 인간을 구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런데 면역기는 그러므로 떠올리기 어렵다. 면역기는 신경계와 뇌와 순환계의 심장처럼 크고 화려한 중심기관이 없다. 면역의 이중성이라. 항원이라는 언어, 스타인만이 수지장세포를 발견한 덕분에 우리는 콜리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새우 날개 그저가 하늘의 날개에 적합하듯이 수지장세포의 이상한 모양도 그 기능에 꼭 알맞다. 면역기를 이루는 많은 세포와 조직이 이렇게 해서 대장은 수지상세포, 지상세포 뭐 이렇게 표현하지. 그러니까 T세포에게 제시할 항원, 모든 T세포는 T세포에 대한 이야기. 용감한 탐험가 수지장세포. 1970년대 초 록펠러 대학의 젊은 면역학자 스타인먼이 수지장세포를 연구했고 그는 처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실험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기력의 팔 같은 것이 달린 이 이상한 세포들을 찾아보게 되었다. 이 세포들은 전부 다 다르게 생긴 것이었고 어떤 세포는 별 모양, 어떤 세포는 액체 방울을 잡아당겨 늘린 것처럼 보이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세포들이 팔 같은 부속물을 늘렸다 줄였다 하고
아메바처럼 모양을 바꾼다는 점이었다. 스노이머는 새로 발견하는 세포의 수지상세포라는 이름을 붙이고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했었다는 거죠. 탐험가 수지상세포가 다니면서 과학자는 인체 내부의 생태와 서식자들을 탐험하고 조사하면서 우리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편리공생체의 씨앗, 식물처럼 인간도 마이크로바이옴을 구성할 미생물을 모으고 그렇게 식물과 인간의 공통점이다. 박테로이스 프라길스의 흥미로운 사례. 캘리포니아의 마즈마리안 연구자가 편리공생 미생물의 염증을 조절하는 강력한 근거를 찾아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자이다. 그는 실험을 통해서 위장관에 서식하는 세균 박테로이데이스 프라길스가 면역기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밝혀내고 있다. 실험용 생쥐를 실험해서 얻은 결과를 통해 박테로이드 프라길리스와 인간의 대장 전액층에 서식하는 세균들이 면역 반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다. 미생물 절약자. 100년 전만 해도 미국 사람들은 미생물이 유발하는 병에 걸려서 매일같이 죽었다 하지만 전염병학자들은 인간을 공격하는 병원체가 비교적 적은 1400종이라고 추정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 인類마이크로바이옴 구성하는 비병원성 미생물은 100만 종으로 추정이 된다. 병원체 한 종당 비병원체 700종이 있는 셈이다. 병원체 하나에 비병원체가 700종이나 있다. 그런데 미생물학자들이 따르면 그들이 지금까지 정체를 확인한 비병원성 미생물은 전체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생물학자들이 게다가 해로운 미생물이든 해롭지 않은 미생물이든 많은 미생물은 눈깜짝할 사이에 유전자가 바뀌어 버린다. 그렇게 바뀌면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연구를 통해서